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난 헤일리 윈슬로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에어프랑스 승무원으로 첫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호텔방에 앉아 조용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커튼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저녁 하늘은 유난히 맑고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건드리네요.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서울의 하늘 아래 수많은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자 도시의 소음과 함께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숨을 고르며 날아올랐던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저는 제 이야기보다는 제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라 윈슬로로 30년 전 한 번의 비행이 인생을 바꿔놓은 여자. 하늘 위에서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내 안에 품어냈던 단단하고 조용한 사람, 그 사람이 제 엄마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조용했습니다. 무언가를 강조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거의 없었죠. 그저 새벽이 되면 조용히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묶고 다림질된 유니폼을 입고 푸른색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 벽에는 엄마의 유니폼 모자가 걸려 있었어요. 아침마다 그 모자를 잠시 어루만진 후에야 집을 나서곤 했죠. 어린 저는 그게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엄마가 모자를 만질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하늘을 나는 사람만이 가진 리듬과 규칙, 그리고 품격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향수를 참 좋아했습니다. 서랍 속엔 세계 곳곳에서 사온 작은 병들이 줄지어 있었죠. 하지만 진짜 엄마의 향은 그 병들 너머에 있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돌아올 때마다 옷깃에 스민 바람, 낯선 도시의 카페에서 묻어온 커피 향,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한 위로의 포옹 속 따뜻한 체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집에 돌아온 엄마의 재킷에서는 멀리서 온 낯선 꽃향기가 났어요. 한 번은 그 향기가 어디서 오는지 물었더니 엄마는 웃으며 모로코에서 피는 제스민 향이야. 헤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로코라는 나라가 온통 꽃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상상했어요. 때로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레몬 향이 감돌기도 했고, 인도의 향신료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기도 했죠. 그 향기들은 마치 세계 지도처럼 저를 다양한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어릴 적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마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닐까 하고요. 왜냐하면 엄마는 항상 달라 보였거든요. 피곤하고 지친 날에도 그녀의 눈빛은 마치 구름 위에서 내려다본 지평선처럼 맑았어요. 하늘을 매일 보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요. 20살 무렵의 엄마는 미시간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고지식한 분이었고, 할머니는 늘 병석에 누워 계셨다고요. 엄마의 방 창문은 좁은 들판을 향해 있었어요. 봄이면 노란 민들레가 피고 여름에는 반딧불이가 춤을 추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엄마에게는 좁은 감옥 같았다고 했어요. 한 번은 그 마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결국 마을에서 늙어간다는 말에 몸서리를 쳤다고도 했습니다. 집안은 늘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편안함보다는 불안함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기 무섭고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분위기. 엄마는 자기 방에서 혼자 라디오를 들으며 먼 도시들의 이름을 종이에 적곤 했대요. 파리, 도쿄, 리우데자네이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했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을 큰 모험처럼 여겼대요. 대학에 가는 것조차 현실적이지 않은 꿈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엄마가 자랄 때는 마을에 도서관도 없었고 그저 학교 한쪽 구석에 몇 권의 책이 꽂혀 있는 작은 책장만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몇 권의 책이 엄마의 세계를 넓혀주었죠. 그 중에 세계 여행 관련 책이 한 권 있었는데 너무 많이 펼쳐서 표지가 다 해졌었어. 엄마는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항상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았다고 해요. 이곳이 아닌 어딘가, 아주 멀고 낯선 곳에 가고 싶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비행기 이륙 소리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저기 가고 싶다. 어디든 좋으니까. 단지 이곳이 아니면 되라고요. 그게 어머니가 승무원이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다고 해요. 처음 비행학교에 지원했을 때 할아버지는 한 달 넘게 말을 걸지 않으셨대요. 할머니는 몰래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주며 눈물을 훔쳤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직접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겁이 많았어. 도시에 가본 적도 없었고 지하철도 타본 적이 없었어.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그 마을에서 끝나버릴 내 삶이었지. 엄마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대요. 안정적인 마을 생활을 버리고 왜 위험을 감수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엄마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늘은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갈 것이라는 걸요. 24살 엄마는 첫 국제 노선으로 서울행을 배정받습니다. 그 시절 엄마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단지 언젠가 책에서 읽은 조용하고 단정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전부였다고 했죠.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 잘 닿지 않는 나라였죠. 출발 전날 밤 엄마는 지도에서 서울을 찾아보며 거기까지의 거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대요.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마치 시간과 공간을 접어서 건너는 종이배 같았다고요. 비행 준비를 하며 엄마는 한국어 인사말 하나를 외웠대요. 안녕하세요. 처음엔 발음이 어려워 계속 실수했지만 승객들 앞에 서는 순간만큼은 완벽히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목소리 톤도 여러 번 연습했고 미소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확인했답니다. 첫 국제 비행이었기에 모든 것이 새롭고 떨렸지만 동시에 설렘으로 가득했다고 해요. 비행 전날 밤 엄마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저축을 털어 작은 한국어 회화책 한 권을 샀대요. 여행자를 위한 간단한 회화집이었지만 엄마에게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책장을 넘기며 낯선 글자들과 친해지려 노력했대요.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맛있습니다. 한 단어 입에 담아보았지만 전혀 익숙해지지 않는 발음에 웃음이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 비행기 안에서 엄마는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였지요. 서울로 가는 그날 하늘은 흐렸고 기체는 심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비행기 요동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긴장한 채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죠. 기장은 기류 변화로 인해 잠시 안전벨트를 매달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엄마는 그때 처음으로 실수할까봐 두려웠다고 해요. 그때였어요. 한 좌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한국어 책을 읽고 있었는데 표지에는 엄마가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쓰여 있었대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은 바람이 장난치는 중이에요. 곧 그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엄마는 그 남자의 얼굴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현. 한국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엄마는 말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잠잠해졌어. 나도 아이처럼 비행 내내 그들은 가끔씩 시선을 주고받았대요. 그리고 착륙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엄마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한국어로 뭔가가 쓰여 있었는데 엄마는 물론 읽을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엄마가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난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엄마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대요. 낯선 단어의 의미보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이 마음을 흔들었다고 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까지도
그 남자의 미소가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비행을 마치고 며칠 뒤 엄마의 기숙사로 작은 엽서가 한 장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이도현. 내용은 단출했어요. 그날 고마웠습니다. 혹시 서울에 오신다면 차 한 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는 그 문장을 수십 번 넘게 읽었다고 해요. 그 글씨체는 단정했고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뒷면에는 서울의 야경이 인쇄되어 있었죠. 밤하늘 아래 빛나는 도시의 모습. 엄마는 엽서를 베개 밑에 두고 잠들었다고 해요. 룸메이트들은 엄마에게 농담을 건넸대요. 이거 완전 로맨스 영화 아니야? 비행기에서 만난 미스터리 한국 남자. 다들 들뜬 목소리로 물었지만 엄마는 그저 웃기만 했대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다음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답니다. 방이 조용해진 뒤 엄마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고 해요. 그는 내게 무엇을 보았을까? 그저 서투른 신입 승무원? 아니면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어요. 다음 비행 스케줄을 신청할 때 대부분의 신입 승무원들은 뉴욕이나 런던 같은 인기 노선을 원했지만 엄마는 서울을 선택했어요. 상급자들은 의아해했지만 엄마의 눈빛에서 무언가 결연함을 느꼈는지 허락해 주었대요. 서울 노선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 엽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죠. 비행 시간도 길고 시차 적응도 힘들었지만 엄마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세계로 가는 관문 같았다고 해요. 비행 전날 밤, 엄마는 또다시 한국어 회화책을 펼쳤어요. 이번에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로라입니다라는 문장을 완벽하게 발음하고 싶었대요. 수십 번 반복해서 읽고 녹음해보고 다시 듣기를 반복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을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다고 해요. 너무 격식 있어 보이면 부담스러울까? 너무 캐주얼하면 성의가 없어 보일까?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설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인천 근처의 작은 전통 찻집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엄마는 너무 긴장해서 손에 든 가방을 떨어뜨렸대요. 아빠는 그걸 주우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마치 오래된 따뜻한 노래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아빠는 늘 침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했답니다. 도현 씨와 있으면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느낌이 들었어. 찻잔 사이로 흐르던 침묵도 걸어가던 길 위의 바람도 함께하면 다정한 음악 같았다고요. 그들의 첫 데이트는 그렇게 차 한 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전통차의 이름과 맛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엄마는 그 향기에 매료되었다고 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한강변을 걸었고 세 번째에는 고궁을 방문했답니다. 한복을 입은 도현 씨의 모습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왕자 같았어.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엄마의 서울 비행 일정에 맞춰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엄마는 아빠에게 미국의 작은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엄마가 한국에 올 때마다 아빠는 매번 새로운 곳을 보여주었답니다. 조용한 사찰부터 번화한 시장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걸었죠. 엄마는 그 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책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걷고 낯선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그 모든 경험이 엄마의 세계를 넓혀주었죠. 내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도현 씨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잊을 수 없어. 엄마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항상 웃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그들은 서로의 문화와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엄마는 미국 시골 마을의 소박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죠.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부드럽게 서울의 밤을 물들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창 너머로 펼쳐진 도심의 야경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
반짝였습니다.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이죠. 긴 말 없이도 마음이 오가는 순간이었죠. 그날 아빠는 조용히 물었대요. 이 도시 마음에 드십니까? 엄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네, 정말 예뻐요. 이렇게 반짝이는 도시는 처음이에요. 그 말에 아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며 한층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물었어요. 그럼 여기서 살아보실래요? 순간 엄마는 말문이 막혔다고 해요. 그저 도시가 마음에 드냐고 묻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죠. 그 질문 속에는 함께 미래를 꾸려보자는 담담하면서도 진심 어린 고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가슴은 마치 활주로를 박차고 솟아오르는 비행기처럼 크게 떨렸다고 해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대요. 그리고는 아빠의 손을 살짝 잡으며 대답했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에 아빠의 눈빛이 환하게 밝아졌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남산 타워 아래에서 오랫동안 걸었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밤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죠. 어떤 거리도, 어떤 차이도 그들을 갈라놓지 못하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요.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서로의 삶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낯선 공간이 익숙한 일상이 되고 하루하루가 사랑의 증거가 되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 밤 서울의 불빛 아래 맺어진 그 질문 하나는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시작이었어요. 엄마는 몇 년 뒤 시애틀에서 아빠와 결혼했고 저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살까 고민했지만 엄마의 비행 경력과 아빠의 법학 연구를 위해 미국을 선택했대요. 아빠는 시애틀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이곳에 새 뿌리를 내렸습니다. 결혼 전 엄마와 아빠는 수많은 대화를 나눴답니다. 어느 나라에서 살 것인지, 어떤 언어로 아이를 키울 것인지,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확신이 있었죠. 아빠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대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매일 아침 한국 신문을 읽고 저녁에는 영어 뉴스를 보며 노력하는 모습을 사랑했다고 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배우며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갔죠.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아름다웠답니다. 엄마의 동료 승무원들과 아빠의 한인 친구들이 모인 작은 정원에서 열렸어요. 엄마는 한복을 입었고 아빠는 턱시도를 입었대요. 두 문화의 만남처럼 그들의 결혼식도 동서양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평생 기억할 거야. 그날의 하늘이 얼마나 맑았는지. 엄마는 결혼식 사진을 보며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헤일리,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이래요. 한국 이름도 있어요. 이 하늘. 두 문화 사이에서, 두 하늘 아래에서 자라난 아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두 세계의 경계에서 자랐습니다. 엄마의 푸른 하늘과 아빠의 고요한 땅 사이에서 말이죠. 집에서는 김치와 스파게티가 함께 식탁에 올랐고 한국어와 영어가 서로 뒤섞여 흘렀어요. 어린 시절의 아침은 항상 두 가지 향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빠가 끓이는 된장국 냄새와 엄마가 내리는 커피 향이 집안에 가득했죠. 주말이면 우리는 김치전을 부치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올리는 퓨전 요리를 즐겼어요. 그것이 저희 가족만의 특별한 문화였습니다. 가끔 아빠의 한국인 친구들이 집에 오면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했고 엄마는 서툴지만 정성 들인 한국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런 날이면 아빠의 눈빛이 더 빛났던 것 같아요. 반대로 엄마의 친구들이 왔을 때는 아빠가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이끌며 모두를 놀라게 했죠. 저희 집 부엌에서는 늘 이중 언어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엄마는 요리 방법을 물으며 도현, 이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영어로 물었고 아빠는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소금 조금만 더 넣으라고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말하면서도 서로를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의사소통 방식이었죠. 어린 저에게는 그 모습이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종종 한인마트에 갔습니다. 아빠는 그곳에서 항상 활기차 보였어요. 그는 판매원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엄마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낯선 식재료들을 살펴보았죠. 저는 두 세계 사이를 오가는 통역사가 되었어요. 엄마, 이건 김치 만드는 고춧가루예요. 집 안 곳곳에는 두 문화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빠의 고향 마을을 그린 한국 수묵화가 걸려 있었죠. 그 옆에는 엄마가 비행했던 도시들의 사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책장에는 해밍웨이와 이문열의 소설이 함께 꽂혀 있었죠. 그리고 침실 문 위에는 작은 단청 장식과 함께 가족이라는 글자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집은 더욱 특별해졌어요. 추석이면 아빠는 정성껏 차례상을 차리고 저에게 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엄마는 집 안구석구석을 장식하고 따뜻한 계피향이 가득한 쿠키를 구웠습니다. 두 문화의 축제가 만나 더 풍성한 우리만의 명절이 탄생했죠. 학교에서 가족 문화의 날에는 항상 제가 인기였어요. 한복을 입고 김밥을 가져가면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맛있게 먹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미국 아이들 사이에서는 너무 한국적이었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미국적이었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헤일리, 넌 경계가 아니라 다리 위에 있는 거야. 두 세계를 모두 품을 수 있는 특별한 아이야. 그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달이라 저는 종종 그 이미지를 상상했어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무지개 다리 위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양쪽을 모두 볼 수 있고 양쪽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제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우리는 함께 앉아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아빠의 인내심 덕분에 점차 익숙해졌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알게 된 건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철학과 아름다움이었어요. 아빠는 미음이 네모난 입모양을, 이응이 둥근 입모양을 본떴다고 설명해 주셨죠.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 싶었어. 아빠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통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 가족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이 아닌 눈빛으로, 때로는 손길로, 그리고 때로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엄마는 세계 지도를 벽에 걸어두고 자신이 다녀온 모든 나라에 작은 별표를 붙였답니다. 저는 그 별표들을 따라가며 엄마의 발자취를 상상했어요. 파리, 로마, 도쿄, 뭄바이, 각 도시마다 엄마는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직접 이 별들을 따라가게 될 거야.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설렜어요. 엄마의 이야기 속 도시들은 제 꿈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졌고 저는 그 도시들을 직접 걷는 상상을 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을 향한 열망, 그것은 아마도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겠죠. 15살 생일에 엄마와 아빠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여권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의 비행기 티켓. 서울행 우리 가족의 첫 한국 방문이었죠. 내가 아빠의 고향을 직접 보길 바란단다. 엄마가 말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그가 자란 동네의 작은 골목이었어요. 그는 오래된 담벼락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처음 만났던 찻집으로 우리를 데려갔죠. 놀랍게도 그곳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내 엄마에게 처음 한국 차를 대접했지. 아빠는 추억에 잠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난 차를 마시다가 너무 긴장해서 머그잔을 떨어뜨렸어. 그 이야기에 우리 모두 웃었죠.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2주 동안 저는 아빠의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분주함, 시장의 활기, 사찰의 고요함,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따뜻함. 아빠의 사촌들과 친척들이 우리를 환대해 주었어요. 저는 처음 만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싶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졌고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빠는 30년 전 엄마에게 처음 프로포즈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로라, 이 도시에서 당신을 만나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그리고 너와 함께 다시 이곳에 오게 되어 더욱 행복하구나, 하늘아. 그때 처음으로 제 한국 이름이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하늘, 그 이름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헤일리이자 동시에 하늘이었고 그 두 이름 사이에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하늘을 닮았던 이유,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장래 희망을 물을 때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승무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마다 친구들은 놀리곤 했죠. 와, 정말 창의적이다. 엄마처럼 되고 싶다니. 처음엔 기분이 상했지만 곧 깨달았어요. 그들은 제가 왜 이 길을 원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들의 눈에는 단지 엄마의 직업을 그대로 따라가는 아이로 보였겠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16살 생일에 엄마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공항 근처의 전망대였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았죠. 엄마는 그곳에서 제게 말했어요. 헤일리,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항상 기억해 하늘은 한계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어릴 때는 그냥 멋있어서 승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유니폼도, 여행도, 스튜어디스라는 이름도.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대학 시절, 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어요. 다양한 문화와 언어, 그리고 세계 정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캠퍼스에서는 국제학생들을 위한 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여름 방학 때는 아빠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해 언어 연수를 했죠. 저의 두 세계가 하나의 꿈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반이 되었을 때 아빠가 갑자기 편찮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으셨고 의사들은 낙관적이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보낸 그 3개월 동안 저는 엄마가 아빠 곁을 지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근무를 위해 떠났다가 저녁이면 꼭 병실로 돌아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행 일정 사이사이 그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죠. 말은 적었지만 그 침묵 속에 수많은 사랑의 언어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의 귀에 대고 매일 한국어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비행기에서의 이야기, 서울에서의 데이트, 결혼식 날의 추억, 그 이야기들이 아빠를 다시 불러올 수 있을 것처럼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기적처럼 아빠가 깨어나셨어요. 의사들도 놀랐던 순간이었죠. 아빠는 천천히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속삭였어요. 로라,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비행이었소. 그 말을 들은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저도 울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이란 비행과 같다는 것을요. 때로는 난기류를 만나고 때로는 시야가 흐려지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날아가는 것이라고요.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엄마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그 삶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무거운 하루에 가벼운 손 하나를 내밀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안전벨트를 매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저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엄마였어요. 그녀는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증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길 위에 제가 있습니다. 전 승무원이 되고 첫 훈련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상 대피 절차부터 기내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동기들 중에는 더 젊고 더 세련되고 더 유창한 언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때로는 자신감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강사는 우리에게 물었어요. 왜 승무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열정, 새로운 문화 경험, 안정적인 직업 등을 이야기했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함께 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어요. 최종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엄마는 그 브로치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길을 잃을 때마다 하늘이 너를 데려갈 곳을 알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줄 거야. 그리고 저는 에어프랑스의 새 유니폼을 입고 엄마의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첫 비행은 서울행. 엄마의 첫 비행과 같은 목적지였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제가 특별히 요청한 노선이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시작된 부모님의 사랑이 이제 제 여정의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하늘은 오늘도 맑고 넓습니다. 가끔은 무섭고 때론 외롭지만 엄마가 늘 말했죠. 하늘은 외로워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야.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늘을 품는다는 건 누군가의 상처까지도 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비행기에 오릅니다. 기쁜 일을 위해, 슬픈 이별을 위해, 혹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죠. 그 모든 순간에 저는 그들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 첫 비행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도록 긴장했어요. 유니폼을 고쳐 입고 엄마의 브로치를 가슴에 달며 마치 주문처럼 속삭였죠.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이륙 전 안내방송을 할 때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엄마가 했을 법한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로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준 한국어가 이렇게 유용할 줄은 몰랐어요. 이륙하는 순간 비행기는 구름을 가르며 하늘로 떠올랐고 저는 그 맑고도 낯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엄마의 첫 비행이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은 마치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책 페이지처럼 느껴졌어요. 각 구름마다 엄마가 경험했던 순간들, 만났던 사람들, 건넸던 미소들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긴장했겠죠. 작은 실수에도 가슴 졸이며 낯선 하늘 속에서 누군가의 미소에 기대었을 그 순간들을요. 그리고 그 무수한 순간들이 쌓여 사람들의 하루를 다독이는 사람이 되었겠죠. 비행 중 한 노부부가 저를 불렀어요. 그들은 손자를 만나러 서울에 간다고 했죠. 처음 비행기를 타는 할머니는 불안해하셨고 저는 엄마가 그랬을 것처럼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짝 속삭였어요. 괜찮으세요? 곧 손자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고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비스 시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서툴렀어요. 메뉴를 설명할 때 단어가 가끔 헷갈렸고 트레이를 나눠줄 때 손이 조금 떨렸죠. 하지만 승객들은 대부분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한국인 승객들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오늘 실수로 커피를 한 승객의 셔츠에 쏟을 뻔했을 때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첫 비행이죠?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따뜻해졌습니다.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말과 그 작은 친절이 그날의 구름을 걷어낸다는 걸요. 엄마는 늘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 중에 만난 한 소녀가 있었어요. 약 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혼자 여행 중이었죠.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수줍어하던 아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언니는 하늘에 살아요? 그 질문에 웃음이 나왔지만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나는 하늘을 여행하는 사람이야. 마치 내가 지금 여행하는 것처럼. 아이는 제 브로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건 내 엄마가 준 거야.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후로 비행 내내 아이는 창밖의 구름을 가리키며 다양한 모양을 찾아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의 상상력에 감탄했습니다. 착륙 전 아이는 종이에 뭔가를 그려 저에게 건넸어요. 조그마한 하늘과 그 안에 서 있는 두 사람이었죠. 이건 언니랑 나예요. 둘 다 하늘을 여행해요. 그 그림을 받은 순간 엄마가 말했던 다리가 되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장소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비행이 끝난 후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푸는데 프런트에 있던 나이 지긋한 한국인 매니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름표 보니까 첫 비행이셨던데요? 어땠어요? 많이 떨리셨죠? 그래도 잘 해내셨네요. 대견해요. 그러곤 작은 찻잔에 따뜻한 유자차를 담아 건네주셨어요. 그 다정한 손길과 말투가 엄마를 닮아 순간 울컥했어요. 그건 매뉴얼에 없는 친절이었고 그저 나라 밖에서 온 어린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마음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는 마치 또 다른 하늘 같았습니다. 별들이 지상에 내려앉은 듯한 풍경이었죠. 엄마와 아빠가 처음 만났을 때의 서울은 어땠을까? 지금보다 작았을까? 아니면 다른 빛으로 빛났을까? 그날 밤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언젠가 나도 엄마처럼 다정한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다.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 손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져주는 사람을요. 그런 사람과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엄마처럼 웃고 싶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오늘 유난히 맑았어요. 30년 전 엄마가 처음 이 도시를 올려다봤을 때도 이런 하늘이었을까요? 별들의 위치는 다를지 몰라도요. 그 빛이 우리에게 닿는 방식은 여전히 다정하네요. 호텔방에 앉아 일기를 쓰는 지금, 창문 너머의 서울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빠의 고향, 엄마의 운명이 시작된 곳, 그리고 이제는 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도시. 이 도시의 공기를 마실 때마다 저는 그들의 첫 만남을 상상합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을 30년 전 그들도 함께 걸었을지도 모르죠. 어제 비행기에서 만난 그 어린 소녀가 생각납니다. 그 아이도 자라서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아마 그 아이는 구름 모양을 그리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겠죠.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의 씨앗이 된다는 걸 이제 저는 알 것 같아요. 내일 아침이 되면 저는 다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을 겁니다. 엄마가 남긴 브로치를 달고 누군가의 무너진 하루를 다독이기 위해서죠. 또 한 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거예요. 왜 비행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처럼 사랑을 날려보내고 싶어서요. 그 사랑이 오늘도 제 가슴을 날게 하거든요.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제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빈자리에 엄마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이제 너만의 하늘을 찾아가는 중이야, 헤일리.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늘이 왜 그렇게 넓은지, 왜 그렇게 깊은지를, 그것은 우리 모두의 꿈을 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모든 길을 연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서울의 밤하늘에서는 누군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마치 30년 전 엄마와 아빠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또 다른 별을 만들겠죠. 그렇게 밤하늘은 더 환해지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추는 한 사랑은 계속 날아갈 테니까요. 하늘이 엄마를 데려갔고 이제 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게. 그리고 언젠가 제 차례가 되면 저도 누군가에게 이 푸른 브로치를 건네겠죠. 하늘에서 만난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건넨 첫 마디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건네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 엄마의 향기를 간직한 채로 아빠의 침착함을 배우며 제 안에 담긴 두 세계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오늘 밤 이 글을 마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맑고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어요. 그 별들 속에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는 제 이야기도 담겨 있겠죠.